보통 우리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방어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뭐 공사 현장 안전모나 용접할 때 쓰는 보안경 같은 거요. 맞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위협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근데 만약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매일 긴 시간을 보내는 일터나 일상 공간이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아, 카페나 식당, 백화점 매장 같은 곳들 말이죠? 네네. 혹은 콜센터도 포함해서요. 거긴 정말 매일같이 날카로운 말이나 억지스러운 무례함이라는 흉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잖아요. 진짜 보이지 않는 흉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지급된 마음의 방어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맨몸으로 그 감정적 타격을 다 받아내야 하거든요.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매일 멘탈이 깎여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할 이 깊이 있는 탐구, 딥다이브의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가져온 소스가 대학 조직심리학 강의를 바탕으로 한 노트인데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무례한 고객들의 내면을 심리학적으로 완전 해부해서 당신을 지켜줄 아주 견고한 논리적 방패를 구축하는 겁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미션이네요.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죠. 소스에서 던지는 첫 핵심 전제부터가 좀 묵직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부르는 게 단순한 개인의 성격 파탄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소스에서는 이게 물질주의나 무한 경쟁이 심해진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해요. 사회적 병리 현상이요. 네. 그냥 오늘 운이 나빠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방어선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상처만 남고요. 그렇죠. 똥 밟았다 하고 넘기기엔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적의 정체를 아주 객관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논리적인 방패를 세울 수 있다는 뜻이죠. 와, 적을 알아야 나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소스를 보니까 이 가해자들의 심리적 가설 첫 번째로 인간의 도구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본주의의 좀 극단적인 단면이죠. 맞아요.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면서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는 건데 그 예시로 막 계산대에서 물건값 치르면서 카드를 툭 던지거나 직원이 인사하는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에서 진짜 자주 목격되는 장면이죠. 가해자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착각이 문제예요. 착각이요? 어떤 착각인가요? 자기가 돈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존엄성이나 인격까지 다 샀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돈으로 샀다고요? 네. 눈앞의 노동자를 감정이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결제를 처리해주는 기계장치나 도구로 뇌에서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돈 냈으니까 너는 내 자판기다? 약간 이런 끔찍한 마인드네요. 근데 진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공감 능력을 꺼버린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내면이 엄청 피폐하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소스에서도 그 부분을 매슬로우의 결핍 욕구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결핍입니다. 결핍이요? 일상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매슬로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감렬하거든요. 근데 치열한 경쟁 사회나 직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어딜 가나 치이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존중받지 못한 거대한 심리적 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허기를 자기가 돈 쓰는 공간에 가서 억지로 채우려고 하는 거군요. 종업원처럼 좀 만만한 사람,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막 짓누르면서 가짜 우월감을 느끼려고요. 맞습니다. 평소에 엄청 억눌려 지내던 사람이 식당이나 백화점만 가면 갑자기 막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오히려 일상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자기의 그 초라한 처지를 들키기 싫어서 부리는 처절한 허세이자 보상작용이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일시적으로 자기 지위가 올라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찌질한지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이네요. 이 결핍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니까 세 번째 가설인 스트레스 전치 현상도 완전 이해가 갑니다. 네, 심리학의 방어 기제 중 하나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감정적인 폭탄 돌리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분노라는 폭탄을 쥐고 있다가 정작 상사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콜센터 직원이나 배달기사님한테 그 폭탄을 확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든 그걸 외부로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원인 제공자한테 화를 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뇌가 아주 빠르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대드는 건 내 생존에 너무 큰 위협이 되니까요. 아,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분노를 꾹 눌러뒀다가 가장 만만하고 안전해 보이는 대상, 즉 자기한테 반격할 수 없는 서비스 노동자에게 쏟아붓는 거죠. 진짜 비겁하네요. 스스로 정서적으로 유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억눌린 감정들이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나이 무기 삼아서 갑질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소스에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삶을 돌아보면서 자아통합감이라는 걸 형성해야 하거든요. 자아통합감이요? 내 삶이 좀 부족했어도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통합에 실패하면 내면에 깊은 절망감이란 회한이 쌓입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낄 때 그걸 맨정신으로 마주하는 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자아를 가리기 위해서 나이나 지위 같은 껍데기를 무기로 쓰는 거군요. 내가 누군지 알아? 혹은 나이도 어린 게? 이러면서요. 네, 그게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제발 인정해달라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와, 씁쓸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수직적 권위주의의 렌즈로만 봐요. 수평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 자체가 아예 퇴화된 상태죠.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거나 고객이니까 막 대해도 된다는 1차원적 사고에 갇힌 겁니다. 타인한테 무례하게 굴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으려는 병적인 상태네요. 자,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일상에서 겪은 그 황당한 무례함에 대해 시각이 좀 바뀌셨을 겁니다. 네, 그들의 행동은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니죠. 맞아요. 당신 일 처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결핍과 미성숙 때문이라는 거 절대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의 빈곤한 내면을 다 진단했으니 이제 현장에서 즉시 꺼낼 수 있는 마음의 방패를 만들 차례입니다. 오, 드디어 방어 기술인가요? 네, 소스에서는 이걸 마음의 유도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유도처럼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소스에 나오는 첫 번째 기술이 외적 유연함, 그러니까 정중한 미소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엄청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요? 아니, 진상 고객이 막 소리 지르고 부당하게 구는데 내가 계속 웃으면서 수용하는 척하면 그거 내가 굴복하는 것 같고 더 비참해지지 않나요? 왜 이게 방어 기술이죠? 겉으로 웃는 거를 굴종이라고 해석하면 당연히 비참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적 유연함은 굴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에너지 보존 기술이에요. 에너지 보존이요? 네, 누가 부당하게 화를 내면 내 뇌의 편도체도 흥분해서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같이 싸우고 싶어지죠. 근데 거기 말려들어서 같이 소리를 높이는 순간 내 소중할 감정적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립니다. 타인의 템포에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쫄아서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밸브를 의도적으로 꽉 잠가버리는 거군요. 내 귀한 에너지를 너한테 1%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아주 주도적인 선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원천 차단해서 나의 평온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고도의 직업적 방어 기술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 기술은 두 번째 기술인 내적 우월감이랑 반드시 세트로 결합해야 완성됩니다. 겉으론 친절하게 웃지만 속으론 상대를 다르게 프레이밍하는 그 내적 우월감 말이죠. 네, 겉으론 정중하게 대하되 속으로는 상대를 철저하게 환자 취급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까 우리가 분석한 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일상에서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럴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 이렇게요? 거리를 확 두는 겁니다. 마치 베테랑 의사가 환자 보듯이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요. 그러면 뇌가 느끼는 위협 수준이 확 떨어지거든요. 와, 이거 진짜 통쾌한데요. 나를 공격하는 포식자가 아니라 그냥 인격적 결핍증을 앓는 중증 환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독설이나 욕설이 내 심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환자의 질병 증상으로 보이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독설은 당신의 가치를 깎는 게 아니라 그들의 빈곤한 인격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이 내적 우월감을 장착하면 외부 자극에서 내 자존감을 아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거기에 세 번째 기술인 인과응보의 원리까지 더해지더라고요.
내 복수는 남이 해준다는 믿음, 이게 어떻게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무례한 사람한테 당하면 내가 제일 괴로운 이유가 쟤는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데 나만 억울하다. 이 부조화 때문이거든요. 아, 맞아요. 나만 당한 것 같아서 막 분통 터지잖아요. 근데 힘의 논리는 돌고 돕니다. 그 무례한 사람은 결국 다른 데 가서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자비 없는 상대를 만나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세상의 시스템이 알아서 청구서를 내밀 거라는 걸 굳게 믿으면 그 억울함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가던 길 가라. 넌 딴 데서 임자 만날 거다. 진짜 마음이 훌훌 털리네요. 자, 이렇게 마음 다스리는 유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마음만으로 버티기 벅찰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 후반부는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무기, 그리고 구조적인 방어막을 알려줍니다. 네. 심리적 방어를 넘어서는 실전 대처법이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첫 번째 물리적 무기가 바로 스마트폰 녹음 기능입니다. 보통 녹음이라고 하면 나중에 막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증거, 그러니까 채증용으로만 쓰지 않나요? 증거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스에서는 그 순간 현장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억지력을 훨씬 크게 봅니다. 심리적 억지력이요? 녹음하는 행동 자체가 압박을 준다는 거죠? 네. 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하면 상대한테 당신의 이 몰상식한 행동이 지금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아무리 흥분했어도 자기 민낯이 박제된다는 걸 인지하면 본능적으로 멈칫하게 되거든요. 와,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는 경찰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진짜 강력한 물리적 방패네요. 그리고 사건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심리적 응급처치도 나오잖아요. 네. 부당한 상황을 겪고 나면 절대 혼자 사귀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관리자한테 바로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보통 직장에서는 안 좋은 일 꼭 참고 넘기는 게 미덕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혼자 사귀면 그 분노와 억울함이 지독한 독소가 돼서 편도체를 계속 자극합니다. 상처 곰게 냅두는 거랑 똑같아요. 소스에서도 혼자 사귀면 덧난다고 강하게 경고하죠. 아, 밖으로 꺼내야 하는군요. 동료한테 아까 저 손님 진짜 어이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재배치합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필수적인 정화작용인 셈이죠. 혼자 사귀면 덧난다. 당신을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방어 기술과 지침들이 모여서 가리키는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소스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철학적입니다. 우선 현실의 법적 방어막을 상기시켜줘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감정노동자 보호법입니다. 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네. 사업주는 폭언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당신은 위협을 피해 작업을 중단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게 아니네요. 게다가 실존 철학적 관점까지 덧붙입니다. 고객의 일시적 만족보다 당신의 심리적 평온과 건강에 언제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이 우주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와, 당신이 우주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보다도 완벽한 마음의 방어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우리는 무례한 자들이 왜 그러는지 파악했어요. 인간을 도구화하고 텅 빈 결핍에서 가짜 우월감을 느끼고 엉뚱한 데 분노를 던지는 스트레스 전치까지요. 네, 객관적으로 진단이 끝났죠. 맞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겉으론 유연하고 속으론 연민하며 평온을 유지할 심리적 방패를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녹음이랑 법적 권리라는 현실적 무기도 챙겼고요. 이제 당신은 타인의 꼬인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배운 건 당신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훌륭한 전술들이었잖아요. 네, 나를 지키는 방법들이었죠. 하지만 만약 이 갑질들이 단순히 미성숙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떨까요? 사람의 존엄성보다 돈과 서열만 중시하는 이 수직적 사회 구조 자체가 진짜 원인이라면요. 아, 시스템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끝없이 인격적 결핍 환자들을 대량 생산해내고 있는 건 아닐지. 그렇다면 우리는 일터에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안전모 비유가 다시 떠오르네요. 날아오는 돌을 피하려고 각자 간전모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왜 자꾸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지
그 위험한 구조물 자체를 의심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이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일터와 일상에서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